서울의 금융중심지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본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거대한 보석처럼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건물 앞에 선 이서윤에게 위압감보다는 묘한 흥분감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곳에 그녀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닌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었으며 그녀의 옷차림은 이 세련된 공간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촌스러운 꽃무늬 치마와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명백한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빛은 안경 너머에서 날카롭게 빛났으나 이내 어수룩해 보이는 미소로 위장한 채 회전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들이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보안 게이트 앞에 선 서유는 일부러 출입증을 찾는 척 가방을 뒤적거리며 주변의 반응을 살폈다. 세련된 슈트를 입은 직원들이 그녀를 피해 돌아가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고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관리 직원이 실수로 청소부를 들여보낸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서유는 이러한 모욕적인 반응들을 예상했다는 듯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토록 외면에만 집착하는 조직 문화가 자신이 뜯어고쳐야 할 첫 번째 병폐임을 마음속에 새겼다. 겨우 출입증을 찾아 게이트를 통과한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가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다. 재무팀이 위치한 25층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숨 막히는 정적은 이곳이 얼마나 치열하고 삭막한 전쟁터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고 서유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 입을 떼려 했으나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파티션 너머로 들리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통화 소리만이 가득한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으나 이내 저만치 앉아있던 박 팀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손짓하는 것을 발견했다. 박 팀장은 아우렐리우스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압박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으며 그의 쎄한 눈과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입꼬리는 그가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서윤이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 팀장은 서윤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교환했다. 그는 인사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준 미달의 인력을 보낸 것인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렸고 서윤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그녀의 출신 대학과 지방 거주 이력을 읊어대기 시작했다. 지방대학 출신의 특별한 경력도 없는 그녀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서유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사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였으며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으나 지금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박 팀장은 서윤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대신 사무실 구석에 방치된 먼지 쌓인 책상을 가리키며 그곳이 그녀의 자리라고 통보했고 그 자리는 복사기와 파쇄기, 바로 옆이라 소음과 열기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서윤이 자리에 짐을 풀기도 전에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듯이 올려놓으며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이것들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엑셀에 입력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신입사원 교육 매뉴얼에도 없는 단순 노동이자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서윤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 하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촌년이 컴퓨터는 켤 줄 아냐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녀는 묵묵히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오전 내내 서윤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영수증 입력에 몰두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겉보기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해서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입력 작업이었지만 서윤은 그 과정에서 재무팀의 자금 흐름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고 박 팀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유용한 흔적들을 발견하자 안경 너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단순히 팀장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더 윗선과 연결된 조직적인 비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곰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고성능 컴퓨터보다 빠르게 숫자들이 조합되고 분석되며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조금 헐거워졌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 메뉴를 상의하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지만 아무도 서윤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서윤은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듯 가방에서 싸운 샌드위치를 꺼내 들었고 탕비실 구석에서 조용히 끼니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여직원들이 탕비실로 들어와 커피를 마시며 서윤의 옷차림과 말투를 흉내내며 깔깔거렸고 서윤이 있는 것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가 회장에 숨겨진 친척이라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샌드위치를 목구멍으로 밀어넣으며 굴욕감을 삼켰고 이 모든 모욕이 훗날 그들에게 더 큰 대가로 돌아갈 것임을 상기하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박 팀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서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 계획서의 초안이라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복사해 오라고 시켰다. 요즘 같은 시대의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복사를 그것도 수십 부나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시간 낭비이자 괴롭힘이었지만 서윤은 묵묵히 복사기 앞에 섰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지루한 시간 동안 서윤은 습관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훑어보았고 그 내용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수익 구조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만약 이대로 이사회에 보고된다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했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서윤은 갈등에 휩싸였는데 지금 자신의 신분으로 이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으로 비칠 것이 뻔했지만 회사의 손실을 방관하는 것은 그녀의 직업 윤리와 주인의식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박 팀장의 자리로 다가갔고 그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통화를 하며 껄껄거리고 있다가 서윤이 다가오자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복사한 문서의 한 페이지를 내밀며 수익률 계산 공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박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신입 나부랭이가 그것도 지방대 출신의 촌뜨기가 자신의 완벽한 보고서에 토를 단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박 팀장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는 서윤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어디서 건방지게 지적질이냐고 윽박질렀다. 엑셀 함수도 모를 것 같은 주제에 감히 팀장의 업무를 평가하려 드느냐는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고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거나 고소하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박 팀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쓰레기들을 치우고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서도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종이가 아니라
박 팀장의 인격이었으며 서윤은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그가 숨기려 했던 더러운 진실의 조각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서윤이 묵묵히 종이를 줍고 있을 때 사무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최 이사님이 오신다고 외치자 박 팀장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최 이사는 재무 담당 임원이자 박 팀장의 직속 상사로 회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으며 서윤이 의심하고 있는 비리 구조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최 이사는 널브러진 서류들과 무릎 꿇은 서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박 팀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바닥에 있는 서윤은 마치 가구의 일부인 양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윤은 이번 프로젝트가 최 이사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박 팀장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그녀의 심장 박동은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하나둘 불이 꺼지자 서윤은 그제야 지친 몸을 이끌고 건물을 나설 수 있었는데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화려한 도심의 네온 사인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그녀 앞에 멈춰 섰고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차 안에는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회장이자 서윤의 남편인 강민혁이었으며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차가웠던 표정을 허물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 했지만 서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접근을 말리자 주먹을 꽉 쥐며 참아내는 모습이었다. 민혁은 차 안에서 보안팀을 통해 보고받은 오늘 하루의 일들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며 당장 그 자식들을 해고해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를 달랬다. 그녀는 민혁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어버린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서윤은 민혁의 차를 보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오늘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와 멸시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감아 보았다. 박 팀장의 경멸 어린 눈빛과 직원들의 비웃음, 그리고 최 이사의 오만함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싸워야 할 명분과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어둠은 너무나 깊고 짙어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불을 밝혀야만 했다. 서윤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낮에 몰래 빼돌린 박 팀장의 영수증 사본이 담긴 USB를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순박한 시골 처녀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는 여왕의 서늘한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촌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낮에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서재에 들러 노트북을 켰고 보안 서버에 접속하여 오늘 낮에 암기해 두었던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가설이 사실로 입증되자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이제 겨우 첫날이 지났을 뿐이지만
그녀는 이미 적들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짜기 시작했고 내일 출근길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재무팀 사무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출근하자마자 터진 내부 서버의 데이터 동기화 오류로 인해 오늘 오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핵심 재무지표들이 몽땅 증발해 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과 다급한 전화 통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멍하게 만들었고 평소 냉철함을 가장하던 직원들도 사색이 되어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마우스를 클릭해대고 있었다. 박 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전산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스템 복구에 최소 반나절은 걸린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제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면 재무팀 전체의 인사 고과는 물론이고 박 팀장 자신의 안위마저 위태로울 것이 뻔했기에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 모든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당황한 직원들과 달리 차분하게 박 팀장의 모니터에 떠있는 오류 코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 해킹이나 심각한 하드웨어 손상이 아닌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 충돌로 인한 일시적인 락 현상이었으며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하면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녀는 잠시 갈등했는데 지금 나서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들킬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회사의 중요한 일정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가 직원들이 모두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슬그머니 박 팀장의 자리 근처로 다가갔고 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잠시 탕비실로 물을 마시러 간 사이를 놓치지 않았다. 박 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전멸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는데 서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투박한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이성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화 코드를 순식간에 해제하고 충돌을 일으킨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재부팅 명령을 입력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손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다시 몸을 움츠리며 키보드를 잘못 건드려 당황한 시골 처녀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붉은색 경고창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로그인 화면과 함께 데이터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녹색 메시지가 뜨자 사무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던 박 팀장은 자신의 모니터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달려왔고 서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뒷걸음질 쳤다. 박 팀장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전산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계치나 다름없어 보이는 신입이 해결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전산팀에서 원격으로 고친 것이라 멋대로 단정지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눈은 서윤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찜찜하게 여기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 이사가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는 데이터 복구 소식을 듣고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고 박 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아부를 떨기 시작했다. 최 이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박 팀장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밤새 연구한 비상복구 매뉴얼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위기 대처 능력을 과시했다. 서유는 구석에 서서 그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 팀장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공을 가로채 간 것에 대해 안도하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최 이사는 박 팀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자네밖에 없다고 칭찬했고,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박 팀장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감히 나서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는 최 이사가 돌아가자마자 서윤을 옥상으로 불러내어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네가 아까 내 컴퓨터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윽박질렀고, 서윤은 그저 먼지가 묻어 있어서 닦으려다가 실수로 키보드를 눌렀는데 화면이 바뀌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다. 박 팀장은 서윤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어수룩한 태도와 지방대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녀가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졌을 리 만무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자신의 무능함을 목격했다는 사실과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했던 타이밍이 가시처럼 박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 눈엣 가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 팀장은 서윤에게 본색을 드러내며 보복성 업무를 지시했는데, 그것은 지하 문서고에 보관된 지난 10년간의 회계 전표 원본을 모두 꺼내어 디지털 데이터와 대조하고 정리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보통 서너 명의 직원이 붙어서 한 달은 좋게 걸릴 방대한 양이었지만, 박 팀장은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며 말도 안 되는 기한을 통보했다. 주변 직원들은 박 팀장의 처사에 경악했지만 누구도 서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와 엮이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봐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묵묵히 지시를 받아들였고, 박 팀장은 그녀가 제풀에 지쳐 사표를 쓰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은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지하 문서고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음침한 곳이었으며 형광등마저 깜빡거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먼지투성이의 박스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박 팀장과 최 이사가 공모하여 빼돌린 비자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도 수기로 작성된 원본 전표에는 반드시 그들이 지우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녀는 빠른 속도로 문서를 스캔하듯 훑어 내려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서고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진실에 다가가는 서윤의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윤의 손길이 한 낡은 상자에서 멈췄는데, 그곳에는 5년 전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유령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류에는 최 이사의 서명과 함께 박 팀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거래 금액은 당시 회사의 공식 회계 장부에는 누락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고, 스마트폰을 꺼내 증거를 확보하려던 찰나 문서고, 밖에서 벅벅 긁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와 황급히 서류를 품속에 숨기고 정리 작업을 하는 척 자세를 고쳐 잡았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보았고, 서윤은 짐짓 놀란 척하며 인사를 건네 위기를 모면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경비원이 사라지자 서윤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녀는 확보한 증거들을 단순히 사진으로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숫자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해 나갔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문서의 내용들을 이미지로 저장했고, 이 데이터들은 훗날 그들을 심판할 법정에서 혹은 이사회에서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체력적으로 한계가 찾아왔지만 서윤은 남편 강민혁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정신력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병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마지막 박스를 열었다. 작업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고 서유는 완벽하게 정리된 대조표와 함께 비리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원본 서류 하나를 따로 챙겨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사무실로 올라와 박 팀장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올려놓았는데 그 보고서는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박 팀장에게 보내는 무언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창밖으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서유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밤새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어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 9시 박 팀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그는 당연히 서윤이 밤새 울다가 도망쳤거나 엉망인 결과물을 내놓고 빌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녀를 조롱할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제본된 완벽한 보고서였고 그 내용은 그가 10년간 보아온 어떤 보고서보다도 정확하고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 팀장은 보고서를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오류 분석과 개선 방향까지 첨부된 내용은 일개 신입 사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전문가의 솜씨였다. 그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고 서윤은 자기 자리에서 태연하게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공포심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운이 좋은 촌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가 어젯밤 문서고에서 자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들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급히 보고서를 덮으며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몇몇 눈치 빠른 직원들은 박 팀장의 당황한 기색과 서윤의 평온한 모습을 비교하며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박 팀장은 서윤을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녀가 가진 능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갈며 분노를 삼켜야 했다. 서윤은 박 팀장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고 그가 느끼는 공포가 바로 자신이 의도한 바임을 확인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고 적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할 것이니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이사의 호출을 받은 박 팀장이 사색이 되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서유는 그가 최 이사에게 자신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가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로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끼를 물었어 라는 4글자는 앞으로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후 업무 시간 동안 서유는 박 팀장이 없는 틈을 타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과 사내 메신저 로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 팀장과 최 이사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수집했고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회사를 사유화해 왔는지를 확인하며 분노를 다졌다. 특히 재무팀에서 쫓겨난 전임자가 남긴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푸는 순간 그들의 비리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대한 범죄임이 드러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서유는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퇴근 무렵 박 팀장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최 이사와의 면담에서 모종의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서윤을 불러내어 칭찬하는 척하며 이번 주말에 있을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에 그녀를 특별히 초대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악의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것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함정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순진한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파티장이야말로 그녀가 준비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기에 그녀는 기꺼이 그들이 초대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사무실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오직 이서윤의 모니터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박 팀장은 오늘도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업무를 떠넘기고 퇴근해 버렸지만 이는 서윤에게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기에 그녀는 남들의 눈을 피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녀가 접속한 비밀 폴더에는 유령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의문의 사업 계획서들이 즐비했고 그 자금의 흐름은 하나같이 최 이사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자금 세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메일 내역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하기 시작했고 화면의 로딩바가 채워지는 동안 숨을 죽이며 복도 쪽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이 증거만 확보되면 그들의 목을 옥죄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호랑이 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전송이 99%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무실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정적을 깨뜨렸고 거친 발소리와 함께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서윤의 자리를 포위했다. 당황할 새도 없이 박 팀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뒤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윤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박 팀장은 서윤이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안팀에게 당장 그녀의 컴퓨터와 소지품을 압수하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짐짓 놀란 척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보안팀 직원이 서윤의 가방을 거칠게 뒤지더니 그녀가 본 적도 없는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들어 보였고 박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산업 스파이 흉내라도 내고 싶었냐고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너무나 뻔하고 조잡한 함정이었지만 상황은 서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박 팀장이 미리 심어놓은 증거물은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 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리지 않았고 그 침착함은 오히려 박 팀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보안팀 직원들이 서윤의 양팔을 붙잡고 거칠게 끌고 나가자 아직 퇴근하지 않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 팀장은 큰 소리로 우리 팀에 이런 배신자가 있을 줄 몰랐다며 연기를 계속했고 서윤은 그가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윤은 지하에 위치한 보안 조사실로 끌려갔는데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사면이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공간이었고 취조실 특유의 압박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보안 팀장은 서윤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술서에 서명하면 경찰 고발은 면하게 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섞어 압박해왔다. 그들은 서윤이 훔치려 했다는 기술 문서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강조하며 그녀와 같은 지방대 출신의 계약직 사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겁을 주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이 내밀어준 자술서의 내용을 훑어보며 법적인 허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실험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 유리벽 너머의 관찰실에서는 최 이사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박 팀장의 보고대로 서윤이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무언가 더 위험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인터폰으로 더 강하게 몰아붙이라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가족까지 들먹여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라고 명령했다. 최 이사는 이번 기회에 서윤을 본보기로 삼아 회사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불만 세력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했으며 자신의 비리 장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누구의 아내이며 그녀의 뒤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민혁이 모니터를 통해 보안 조사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주먹은 핏줄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안실로 달려가 아내를 괴롭히는 저 하찮은 벌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서윤이 신신당부했던 계획을 망칠 수 없어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민혁의 비서실장은 회장의 분노가 폭발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곁을 지키고 있었고 민혁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저놈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라고 지시했다. 그는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이 굴욕을 수천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조사가 길어지자 서윤은 지친 기색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며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보안팀장은 책상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끝까지 자술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그녀를 귀가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죄 방면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대기 발령 상태로 묶어두고 감시하려는 의도였으며 내일 있을 창립 기념 파티 전까지 그녀의 발을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다. 서윤은 풀려나면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를 잊지 않았고 박 팀장은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파티에는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그녀의 눈가는 방금 전까지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몰래 녹음했던 보안팀장과 최 이사의 협박 내용이 담긴 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내일 파티에서 터뜨릴 폭탄의 뇌관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박 팀장은 그녀에게 파티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서윤의 오기를 자극하는 말이었으며 그녀는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그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다.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그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윤은 남편 민혁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그녀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어 그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켰지만 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오고 싶어 했다. 서윤은 내일 파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를 달래며 내일 파티장에서 회장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남편으로서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민혁은 그녀의 부탁에 잠시 침묵하더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내일은 아우렐리우스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침실에 미리 준비해둔 드레스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내일 파티에서 입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브닝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박 팀장이 조롱하던 시골 처녀의 옷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안주인에게 어울리는 기품 있고 우아한 드레스였으며 서유는 그 드레스를 어루만지며 결의를 다졌다. 내일 그녀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진정한 권위와 품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내일의 승리를 위한 차가운 이성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최 이사와 박 팀장은 고급 바에서 축배를 들며 서윤을 처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이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내일이면 해고 통보를 받고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었고 내일 파티에서 있을 승진 발표만을 기대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축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 이사는 박 팀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박 팀장은 충성을 맹세하며 굽신거렸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는 이미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이 마시는 술은 승리의 단맛이 아니라 곧 닥쳐올 패배의 쓴맛을 감추기 위한 마취제에 불과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유는 일찍 일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를 집으로 불렀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완벽하게 변신할 준비를 마쳤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 위로 최고급 화장품들이 덧입혀지면서 수수했던 인상은 사라지고 고혹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타일리스트들은 서윤의 숨겨진 미모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찬양했고 서윤은 거울 속의 낯선 자신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그녀는 우아한 백주처럼 날아올라 썩은 물웅덩이를 정화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회사에서는 창립기념 파티 준비로 분주했는데 로비는 화려한 꽃과 장식들로 채워졌고 직원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박 팀장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직원들을 지휘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자신을 쳐다보는 여직원들의 시선을 즐기며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라도 된 양 행동했다. 그는 서윤의 빈자리를 보며 코웃음을 쳤고 어제 보안실에서 떨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가학적인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파티의 막은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뿌리며 실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최고급 슈트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사교의 장을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광경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욕망을 품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행사장 중앙을 차지한 최 이사와 박 팀장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승리의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그룹 내 유력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자신의 입지를 과시했고 박 팀장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충견 노릇을 자처했는데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출입구를 향하며 오늘의 재물이 될 이서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리고 심플하지만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살려주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에 촌스러운 안경과 꽃무늬 치마를 벗어던진 이서윤이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외부에서
온 VIP 손님일 것이라 짐작하며 웅성거렸다. 그러나 박 팀장만은 그녀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채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가 기억하는 촌닭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팀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윤에게 다가가 거칠게 팔을 잡아끌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냐고 윽박질렀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우아하게 뿌리치며 초대받아서 왔을 뿐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와 달라진 모습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고 곧이어 주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이 여자가 바로 우리 팀의 골칫덩어리 신입 사원이라고 큰 소리로 떠벌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박 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가 입은 드레스와 장신구들이 모두 짝퉁이거나 훔친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변화를 인정하는 대신 그녀를 허영심에 가득 차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속물로 매도하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다. 소란을 듣고 다가온 최 이사는 서윤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박 팀장의 장단에 맞추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포위하듯 둘러쌌고 웨이터에게서 와인잔을 받아들고는 서윤의 앞으로 다가갔다. 최 이사는 서윤에게 주제를 알고 행동하라며 와인을 그녀의 발치에 일부러 쏟아부었고 붉은 와인이 바닥을 적시며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위협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최 이사는 건방진 눈빛을 거두고 무릎을 꿇어 닦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책상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사님의 실수로 바닥이 더러워졌으니 직접 닦으시는 게 도리에 맞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그녀의 당돌한 대꾸에 파티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감히 계약직 나부랭이가 임원에게 말대꾸를 하느냐며 손을 들어 올렸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박 팀장이 황급히 말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박 팀장은 대신 서윤을 끌고 무대 중앙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의 물을 흐리는 산업 스파이를 고발하겠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제 보안실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하여 서윤이 기밀 문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었으며 그 대가로 징계를 앞두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파티장에 나타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선동했다. 사람들은 박 팀장의 말에 동요하며 서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순식간에 파티장은 그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무대로 변해버렸다. 서윤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마이크를 향해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단두대에 오르는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심판하러 나온 재판관처럼 보였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서 마이크를 뺏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했는데 자신이 훔치려 했던 것은 기밀 문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은폐하려 했던 회사의 썩은 환부였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지만 볼륨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고 그 내용의 충격적인 진실성에 몇몇 사람들은 술잔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박 팀장은 당황하여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최 이사가 유령 회사를 통해 횡령한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들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비밀이 공개되자 이성을 잃고 서윤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지만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피했고 최 이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뒹구는 최 이사의 모습에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 광경은 그동안 그들이 쌓아올린 권위가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 팀장은 쓰러진 상사를 일으키며 서윤에게 너는 이제 끝장이라며 악담을 퍼부었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서윤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내 발로 나갈 테니 손대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보안 요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파티장의 거대한 양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고 그 사이로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민혁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파티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쉴고 민혁은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오직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서윤만을 향해 직선으로 걸어갔다. 최 이사와 박 팀장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면서도 이것이 서윤을 확실하게 처단할 기회라고 착각하며 회장 앞으로 달려나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다. 그들은 서윤이 회장에 대한 예우도 없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거짓 고자질을 시작했지만 민혁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버렸다. 강민혁은 서윤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고 그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오직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파티장 전체에 생생하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얼어붙어 있는 최 이사와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민혁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으며 그들을 향하자 두 사람은 마치 맹수 앞에 놓인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박 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더듬거렸고 최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막았고 그동안 서윤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자신들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공포에 사로잡혔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하여 무대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우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거대한 화면에는 서윤이 확보했던 비리 증거들과 보안실에서의 협박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최 이사와 박 팀장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파티장의 사람들은 분노와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스크린을 가리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박 팀장은 살려달라며 서윤의 발목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목을 잡은 박 팀장의 손을 내려다보며 당신들이 짓밟은 것은 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정의와 수많은 직원의 땀방울이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민혁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하여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에서 정의의 심판장으로 변해버렸다. 끌려가면서도 최 이사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고 발악했지만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헌신의 대가는 감옥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팀장은 서윤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그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고 난 뒤 파티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썩은 환부를 도려낸 뒤에 찾아오는 시원함과 안도감이었다.
민혁은 다시 서윤을 마주보며 고생 많았다고 다독였고 서윤은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는데 서윤은 민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고 그녀의 눈은 회장 사모님이 아닌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망가뜨려 놓은 시스템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직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정권을 위임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무대 아래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직원들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고 파티장의 조명은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직원들 사이를 지나가며 자신을 괴롭혔던 동료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을 탓하기보다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관용과 포용력에 감동한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서윤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용서하며 앞으로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으며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서윤과 민혁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려했던 창립기념 파티가 충격적인 폭로와 함께 막을 내린 후 연회장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과 혼란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서윤에 대한 경외심과 그동안 그녀를 하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서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촌스러운 계약직 사원의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후의 품격 그 자체였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연회장의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그날 밤의 사건은 아우렐리우스 그룹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전설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만들어낸 따뜻한 공기였으며 민혁은 서윤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위로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과 경호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는데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경비원들 또한 회장 부부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다. 그녀는 최 이사와 박 팀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고 특히 최 이사가 연행되기 직전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며 자신의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들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회사 내부 보안망에 접속하여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예감은 적중했는데 끌려간 최 이사는 보안실 대기 장소에서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핑계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숨겨두었던 대포폰으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이었다. 그 수신인은 바로 전산실 지하 서버룸에 숨어있던 최 이사의 신복인 심과장이었는데
그는 최 이사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심어놓은 최후의 보루이자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쥔 인물이었다. 심 과장은 최 이사의 신호를 받자마자 서버룸의 메인 콘솔에 접근하여 미리 작성해둔 악성 코드를 실행할 준비를 마쳤고, 이 코드가 실행되면 회계 장부는 물론이고 고객 데이터까지 모조리 증발하여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뻔했다. 서윤의 태블릿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자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고,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돌변했다. 민혁은 서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사태의 위급함을 감지하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전산실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지만, 물리적인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서윤은 민혁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보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심 과장이 실행하려는 악성 코드의 알고리즘을 역추적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방화벽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달리는 차 안이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지만 서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지휘했다. 심 과장이 엔터키를 누르려는 찰나 서윤이 심어놓은 트랩 코드가 작동하며 서버의 접근 권한이 강제로 잠기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 글씨가 떠오르며 심 과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버룸에 갇힌 심 과장은 당황하여 키보드를 내려치며 우회 경로를 통해 다시 접속을 시도했지만, 서윤은 마치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오히려 그의 위치를 역추적하여 보안팀에게 전송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수분 안에 이루어졌으며, 옆에서 지켜보던 민혁은 아내의 놀라운 해킹 실력과 위기 대처 능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완전히 회수하고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 백업 서버로 이동시킨 후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태블릿 화면에 시스템 안정화라는 녹색 문구가 뜨자 서윤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바라보았고, 민혁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무너질 뻔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곧이어 민혁의 전화기가 울리며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보안팀이 전산실을 급습하여 심 과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가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던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다는 보고였다. 심 과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최 이사님 만세를 외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고, 이로써 최 이사와 박 팀장이 빠져나갈 마지막 구멍마저 완벽하게 막혀버렸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심 과장을 경찰에 인계하고 최 이사와 박 팀장의 여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서늘하게 명령했다. 전화를 끄는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남동에 위치한 그들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는데, 민혁은 그런 그녀를 번쩍 안아들어 침실로 향했다. 푹신한 침대에 눕혀진 서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키보드의 감촉과 심장이 뛰는 소리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혁은 따뜻한 차를 가져와 서윤에게 건네며 그녀의 곁에 앉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눈빛으로 주고받았다. 서윤은 민혁에게 자신이 회사를 속이고 잠입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민혁은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회사를 구했다며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녀가 직접 겪어본 현장은 비효율과 불합리 그리고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었으며 이는 몇몇 썩은 사과를 도려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녀는 더 이상 뒤에서 내조만 하는 그림자 같은 아내가 아니라 민혁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원한다면 재무이사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임원진 교체 소식으로 도배되었는데 언론은 이를 강민혁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보도했지만 그 이면에 이서윤이라는 숨은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강물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평온하면서도 강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안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물었고 서윤은 오늘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남은 찌꺼기들을 청소하겠다고 대답하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위장 취업한 계약직 사원 이서윤이 아니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개혁의 칼날을 쥔 이서윤 이사로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 이사와 박 팀장은 좁고 차가운 독방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던 뒷배들이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변호사들조차 승산이 없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추태를 부렸다. 특히 박 팀장은 자신이 서윤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이 낱낱이 기록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흘러간 시간과 저지른 죄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골 처녀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었다. 서윤은 드레스룸에서 깔끔한 정장을 골라 입었는데 이번에는 명품 로고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와 재단이 돋보이는 옷을 선택하여 전문 경영인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자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목에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각자의 차에 올라탔는데 이는 서윤이 민혁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존중한 결과였다. 서윤이 직접 운전하는 차가 회사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들은 어제와 달리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고 서윤은 창문을 내려 그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변화된 회사의 분위기를 실감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서윤을 맞이한 것은 직원들의 긴장된 침묵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는데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예전 자리로 걸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녀가 해고당하는 줄 알고 수군거렸지만 곧이어 인사팀장이 내려와 서윤에게 임원실로 안내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하자 사무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서윤은 짐을 챙겨 들고 나오며 멍하니 서 있는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직원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불규칙했지만 점차 커져 사무실 전체를 울렸고 그것은 서윤에 대한 사과이자 새로운 리더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임원실에 도착한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저 아래에서 멸시받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비서에게 재무팀 전체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최 이사가 버려놓은 부실 사업들을 정리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서윤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재무팀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오자 전원 기립하여 인사했다. 서윤은 상석에 앉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과거를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줄 것이며 불합리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서윤의 명쾌하고 합리적인 지시에 직원들의 눈빛은 점차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어갔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기력함에서 활기찬 에너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민혁은 회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주재하는 서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윤이 추진하는 개혁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이제 아우렐리우스 그룹은 제2의 창업이나 다름없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윤의 활약은 단순히 재무팀에 국한되지 않고 그룹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는 썩은 물을 퍼내고 맑은 물을 채워넣는 정화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이서윤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회의실에는 숨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은 10여 명의 이사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상석 옆에 앉은 이서윤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강민혁 회장의 아버지 세대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들이었기에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그것도 얼마 전까지 계약직 사원으로 위장하여 회사를 휘저어 놓았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경영 일선에 나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서류를 거칠게 넘기며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서윤이 그저 회장의 총애를 믿고 설치는 철없는 안주인으로 보이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에는 오늘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강민혁 회장이 짧은 인사말과 함께 회의의 시작을 알리자 가장 연장자인 김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는 회사의 경영은 소꿉장난이 아니라며 서윤의 자격을 운운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김 상무는 서윤이 재무팀에서 적발해낸 비리 사건은 공로로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룹의 핵심 재무 전략을 총괄하는 이사직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연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민혁이 나서서 반박하려 했으나 서윤은 테이블 아래로 민혁의 손을 살며시 잡아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스크린에 띄워진 화면은 기존의 딱딱한 보고서 형식이 아닌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시각화한 자료들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불필요한 지출 내역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는데
그녀의 설명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생생한 사례들로 뒷받침되어 있어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임원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법인 카드를 남용할 때 현장 직원들은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괴리가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원인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그녀가 제시한 재무 구조 개선안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었다. 처음에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듣던 이사들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변해갔고 급기야는 메모를 하며 경청하는 자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서윤은 최 이사와 박 팀장이 연루되었던 유령 자회사 건을 언급하며 이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통렬하게 지적했는데 이는 그 자리에 있는 임원들의 직무유기를 꼬집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악한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며 외부 감사가 놓쳤던 미세한 자금 세탁의 흔적들을 완벽하게 분석해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AI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얼굴이 붉어진 채 헛기침만 해댔고 다른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서윤의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력은 그녀가 단순히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준비된 경영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의심에서 경외로 완벽하게 반전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서윤이 자리에 앉자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민혁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회의실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는데 이는 서윤을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김 상무는 머뭇거리다가 서윤에게 다가가 자신의 편협했던 시각을 사과하며 앞으로 이 이사의 뜻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정중하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원로들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민혁은 흐뭇한 미소로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퇴장하자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수줍게 웃으며 당신이 믿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서윤을 데리고 임원 전용 식당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으로 향했는데 이는 회장 부부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식당 입구에 회장과 이사가 나타나자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길을 터주었고 두 사람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던 신세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회장의 옆자리에 앉아 직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식사를 하게 된 상황이 감개무량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맛이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고충을 듣기도 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직원들은 그런 서윤의 소탈한 매력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비서로부터 최 이사와 박 팀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두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잡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박 팀장은 최 이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고 최 이사는 박 팀장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비리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두 사람 모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서윤은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고도 기쁘기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은
절대 그들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초심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는 그룹 내 사내 방송국과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 이는 서윤의 정식 취임 소감을 전하고 앞으로의 경영 철학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카메라 앞에 선 서윤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아우렐리우스 그룹 내에서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인터뷰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직원이 모니터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특히 그녀가 지방대 출신 후배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목에서는 게시판에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퇴근 무렵 민혁은 서윤에게 잠시 들를 곳이 있다며 차를 몰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고 그곳은 두 사람이 연애 시절 남들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즐기던 추억의 장소였다. 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캔 커피를 서윤에게 건네며 지난 며칠간 폭풍처럼 몰아쳤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을 회사에 잠입시키면서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아도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침묵을 즐겼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심플한 백금 커플링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처음 결혼할 때 서로 나눠 꼈던 하지만 보안 때문에 서윤이 회사에서 끼지 못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민혁은 서윤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이제 다시는 이 반지를 뺄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반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다시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지 않고 도심을 드라이브하며 자유를 만끽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음 달에 있을 해외 출장에 동행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자고 말했고 서윤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회장과 그 아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사들과 사용인들은 현관에 도열하여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들의 표정 또한 이전과는 달리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들에게 일일이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따뜻하게 대했고 사용인들은 안주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민혁은 서윤이 집안 분위기마저 화기애애하게 바꿔놓은 것을 보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실감했다. 그는 서윤과 함께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고 내일 펼쳐질 또 다른 도전들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침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민혁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신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서윤이라는 여자임을 확신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들은 다시 전쟁터 같은 회사로 출근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창밖에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지만 그들의 사랑은 새벽의 여명처럼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3형사부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엄숙한 공기에 짓눌려 있었는데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관계자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거대 금융그룹의 실세로 군림했던 최 이사와 그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했던 박 팀장이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박 팀장은 계속해서 흐느끼며 몸을 떨었고 최 이사는 체념한 듯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가 꽉 쥐고 있는 주먹은 그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조직적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리자 박 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교도관들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그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최 이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지만 법정을 나서는 순간 마주친 이서윤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결국 시선을 피하며 도망치듯 끌려나갔다. 서윤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서윤을 애워싸며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강민혁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말없이 서윤의 손을 잡아주며 고생했다는 눈빛을 보냈고 서윤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종결되었으니 과거의 망령들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아우렐리우스 그룹은 비로소 깨끗한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서윤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털어버렸고 이제는 뒤가 아닌 앞을 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아우렐리우스 그룹에는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서윤이 주도한 기업 문화 개선 프로젝트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임원실과 일반 직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투명한 벽들과 권위적인 보고 체계였으며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오픈도어 정책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서윤이 신입사원의 제안을 채택하여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격한 뒤로는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파티션 높이는 낮아졌고 곳곳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딱딱했던 정장 대신 자율복장 근무제가 도입되어 사무실 분위기는 한층 밝고 활기차게 변했다. 서윤은 특히 인재 채용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 학벌이나 지연을 따지던 과거의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강화하여
오직 지원자의 직무 능력과 잠재력만을 평가하는 실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로 인해 지방대 출신이나 고졸 인재들도 차별 없이 입사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유는 신입사원 연수 때마다 직접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출신 배경이 너희들의 한계를 규정짓지 못한다고 강조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조언은 수많은 청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이제 아우렐리우스 그룹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서유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유는 재무팀 사무실을 순시하다가 구석자리에서 엑셀 파일과 씨름하며 곤란해하는 신입사원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절로 발걸음이 멈췄. 신입사원은 이사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서유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뒤에서 화면을 살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수 수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난 신입사원이 허둥지둥 인사하자 서유는 웃으며 그를 안심시키고 직접 키보드를 눌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신입사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누구나 처음은 서툰 법이니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고, 그 따뜻한 한마디는 신입사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응원이 되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경영인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행사장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회자가 올해의 혁신 경영인상 수상자로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이서윤 이사를 호명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다. 서유는 우아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는데,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으며, 과거에 위축되었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잠시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다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낡은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우렐리우스의 모든 임직원과 함께 나누어야 할 영광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녀는 진정한 경영이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피력했고, 그녀의 확신에 찬 연설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민혁 회장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고, 누구보다 그녀의 노력을 잘 알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다른 그룹 회장들이 당신 아내는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나의 자랑이자 아우렐리우스의 심장이라고 대답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서윤과 민혁은 수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았는데,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그 부속물이 아닌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완벽한 파트너로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서윤은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협업을 제안하는 타 기업 대표들과도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며 비즈니스 우먼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한때 그녀를 시골 촌년이라고 비웃던 세상은 이제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는 실력과 인품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혁은 서윤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고,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테라스로 빠져나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는데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다. 민혁은 뒤에서 서윤을 안으며 오늘 정말 멋졌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뒤로 기대며 당신이 곁에 있어준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민혁은 서윤의 목에 가볍게 키스하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여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농담했고 서윤은 웃으며 자신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운명이 얄꼰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믿고 지켜내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서윤은 민혁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고 민혁은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교회의 한적한 수목원을 찾았는데 경호원들도 멀찌감치 떨어지게 하고 오롯이 둘만의 산책을 즐겼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를 걸으며 그들은 회사 이야기가 아닌 사소한 일상과 미래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윤은 민혁에게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농장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고 민혁은 당신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그들의 평온함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서윤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민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보며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는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떨면서 회사 로비에 들어섰던 그날의 이서윤에게 말을 걸어주고 싶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너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으니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고 서윤의 눈동자에도 희망찬 미래가 별처럼 박혀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서재에 앉아 다이어리를 펴고 새로운 목표들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었다. 민혁이 커피를 들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내용을 훔쳐보고는 역시 내 아내는 스케일이 다르다며 감탄했고 서윤은 쑥스러운 듯 다이어리를 덮으며 아직은 구상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혁은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라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지지해주며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고민을 나누었고 그들의 집 창문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우렐리우스 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민혁 회장과 이서윤 부회장이 있었다.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부부 경영인으로 칭송받았으며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한 서윤은 강단에 서서 수백 명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촌스러운 안경을 썼던 과거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농담을 던져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며 미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혁은 무대 아래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억압받던 시골 처녀에서 제국을 이끄는 여왕으로 거듭난 이서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나오며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가 걸어갈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그리고 스스로 빛나는 법을 깨달았기에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우렐리우스의 높은 탑 위에서 서윤과 민혁이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고 그들의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